내 아들 데려오라고. 만취 상태의 김태권이 여 중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단추가 터지며 속살이 노출되자 그녀가 당황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대반전이 이어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달빛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강원도 산간 지역에 위치한 제7사단 훈련장에는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가 매서운 바람과 함께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는 가운데 장병들은 동계 혹한기 훈련에 한창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정밀한 중사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뺨이 붉어진 채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훈련장 입구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태권이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가죽 점퍼를 걸친 채 험악한 인상으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정문 앞에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우리 아들 김혁수 좀 불러봐. 정밀한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평일 일과 시간이고 더욱이 혹한기 훈련 중이라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김태권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뭔 개소리야? 아버지가 자식이 보고 싶다는데 지금 훈련이 중요해? 정밀한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규정상 평일에는 면회를 받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오라고? 네, 면회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권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그게 뭔 개소리냐고. 정밀한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정밀한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들었습니다. 인연이 지금 나를 가지고 놀고 있네, 앵무새야? 정밀한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규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이 더욱 흥분하여 정문을 억지로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정밀한이 이를 막으려 하자 김태권이 갑자기 그녀의 군복깃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네가 내 선생이야? 어디서 날 가르치려고 들어? 김태권의 거친 손이 정밀한의 목 부근을 잡아당기자 그녀의 상의 단추가 몇 개 뜯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밀한의 목에 걸린 작은 은목걸이가 드러났습니다. 김태권이 정밀한을 더욱 거칠게 끌어당기며 추잡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 속살을 보니까 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네. 홍콩 가봤어? 정밀한이 김태권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때 위험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소영 소장이 부하 장교 2명과 함께 정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와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소영 소장의 눈에 김태권이 정밀한을 거칠게 붙잡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소영이 면회소 앞에 서서 강력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떼십시오. 김태권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성이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에는 별 2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김태권이 정밀한의 깃을 놓으며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소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여자가 투스타야?
완전 당나라 군대 다 됐네. 이소영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김태권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태권이 어깨를 으쓱하며 건방진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잘 알지. 난 그냥 내 아들 만나러 왔는데. 이소영이 정미란에게 다가가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나? 정미란이 군복을 다시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괜찮습니다. 김태권이 이 상황을 보며 더욱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둘이 지금 로맨스 찍냐? 그럴 거면 나도 껴줘. 이소영이 김태권을 향해 돌아서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군 시설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부대원을 성추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김태권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성추행? 놀고 있네. 내가 언제 성추행을 했어? 네가 봤어? 이소영이 부하 장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중희, 지금 즉시 경찰에 연락해. 김태권이 갑자기 흥분하며 이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또라이년이 네가 별 달고 있으면 다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소영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김태권과 마주 섰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군부대이고 법과 질서가 지켜져야 할 곳입니다. 김태권이 주먹을 불끈 쥐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니, 2년도 날 가르치려 드네. 싹 다 뒤지고 싶어? 이소영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협까지 하시는군요. 공무집행 방해와 협박까지 추가하겠습니다. 부하 장교들이 김태권을 에워싸며 긴장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태권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 더욱 흥분했습니다. 인연들이 진짜 쌍으로 뒤질라고. 김태권이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이소영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영이 재빠르게 몸을 돌리며 김태권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순식간에 김태권이 바닥에 엎어지며 제압당했습니다. 이소영의 능숙한 호신술에 김태권이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소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폭행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때 때마침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와 상황을 파악한 후 김태권을 체포했습니다. 김태권이 수갑을 차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런 게. 경찰관이 김태권을 경찰차로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아오, 술 냄새. 조용히 좀 하세요. 니들 2년 조심해라. 알겠어? 김태권이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한편 이소영이 정미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 중사, 괜찮나? 그때 정미란 중사 목에 걸린 목걸이가 이소영 소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소영의 시선이 목걸이 속 작은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사진이 담긴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사진에는 젊은 남성과 아기가 환하게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소영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정중사, 그 목걸이 좀 볼 수 있을까? 정미란이 고개를 갸웃하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벗어 이소영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네, 소장님. 이소영이 목걸이를 받아들고 펜던트를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사진 속에는 아기와 아빠로 보이는 부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8년 전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소영이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이분은? 정미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이소영이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정미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민호입니다. 2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소영이 펜던트를 꽉 쥐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부하 장교가 급히 이소영을 부축했습니다. 이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자네가 정민호 중사님의 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장님이? 이소영이 입을 가리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8년 동안 그리워했던 정민호 중사의 딸이 바로 자신의 부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소영이 떨리는 손으로 정미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소영이 정미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중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정미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위병소 옆에 마련된 작은 면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소영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란은 조심스레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아버지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제야 이소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서서히 28년 전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4월 신병교육대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부대 안쪽으로 한 대의 군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24살의 이소영 소위였습니다. 그녀는 갓 사관학교를 졸업한 풋풋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부대 본부 앞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을 때 한 명의 부사관이 다가왔습니다. 29살의 정민호 중사였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소영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정민호가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소영 소위님이시죠? 정민호 중사입니다. 부대 안내 도와드리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이소영이 약간 긴장한 채로 경례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호가 이소영의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첫 부임이시니까 많이 낯설 겁니다.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십시오. 이소영이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사님. 정민호가 부대 안내를 하며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소희님을 보니까 제 여동생이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정민호는 이소영을 보고 친동생처럼 챙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소영이 슬픈 눈으로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민호가 부대 곳곳을 안내하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당 위치, 부대 시설, 주요 인물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소영은 정민호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민호가 이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희님, 군대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해야 하는 거죠. 이소영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중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정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제 여동생 같은 소희님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선후배이자
남매 같은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영은 정민호를 친오빠처럼 의지했고 정민호는 이소영을 친여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부대 휴게실에서 정민호가 지갑에서 작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에는 아버지가 된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민호가 이소영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님, 저희 딸 좀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소영이 사진을 받아들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눈이 중사님을 닮았어요. 정민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죠? 의사 선생님도 정말 예쁘게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민호가 사진을 다시 받아들고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소희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소영이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정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소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신 것만 봐도 이소영이 정민호의 진심을 느끼며 감동받았습니다. 2달 후 이소영이 부임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초급 장교로서 부하들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소영이 사무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앞에서 고민에 잠긴 채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정민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민호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희님,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너무 늦었는데요. 이소영이 고개를 들며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중사님.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정민호가 이소영의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고민이세요? 얼굴이 좋지 않아 보여요. 이소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하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실수할까봐 매일 불안하고. 정민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소영이 고개를 들어 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소희님, 진짜 강한 리더가 뭔지 아세요? 이소영이 궁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민호가 책상에 팔꿈치를 기대며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소영이 정민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이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많아요. 정민호가 친오빠 같은 표정으로 위로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소영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과의 관계, 업무 처리 방법, 리더십에 대한 걱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질적인 조언들이었습니다. 정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희님은 제 여동생 같은 분이에요. 언제든 힘들면 저한테 오세요. 이소영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중사님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친오빠가 생긴 기분이에요. 정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 또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의 따뜻한 조언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신병훈련소 수류탄 훈련장에서는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실전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고 있었고
교관들이 세심하게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영 소위는 신임 교관으로서 훈련병들의 수류탄 투척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민호 중사는 베테랑 교관으로서 이소영을 보조하며 훈련의 전체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진지함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이 하나씩 수류탄을 투척하는 가운데 한 훈련병이 차례가 되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훈련병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영이 그 훈련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천천히 교육받은 대로 해.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 때문에 투척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훈련병이 당황하며 수류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소영이 상황을 파악했지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신임 교관으로서 이런 위급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소영이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모두 엎드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류탄의 폭발까지 단 몇 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민호가 이 위험한 상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수류탄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정민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빨리. 정민호가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천둥 같은 폭발음이 훈련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거대한 연기와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정민호의 몸이 폭발의 충격으로 크게 튕겨져 나갔습니다. 폭발이 끝난 후 연기가 걷히자 정민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소영이 정민호에게 기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중사님, 중사님. 의무병들이 급히 달려와 정민호를 들것에 옮겼지만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소영이 정민호의 피 묻은 손을 잡으며 자책했습니다. 그날의 수류탄 사고는 정민호의 생명을 앗아갔고 이소영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정민호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소영이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밀한에게 자세하게 해주었고 28년 전의 기억에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영이 정밀한을 바라보며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정민호 중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정밀한이 이소영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소영이 고개를 떨구며 죄책감에 휩싸여 말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중사님이 저 때문에. 정밀한이 이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단장님. 아버지는 당연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정밀한을 바라보았습니다. 28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정민호 중사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다는 걸. 이소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민호 중사님의 마지막 당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열심히 혹독하게 군 생활을 했어요. 정밀한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장님이 여군 최초로 사단장까지 되신 거네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신 생명이니까 함부로 살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8년간 이어진 운명의 실이 마침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소영이 정밀한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민호 중사님의 딸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밀한이 이소영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희를 이어주신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민호의 희생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28년 만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 후 며칠이 지나 이소영이 정미란을 개인적으로 불러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장실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소영의 얼굴에는 정민호 가족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중사, 혹시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정미란이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소영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일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미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세요. 28년째. 이소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미란이 계속해서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소영이 마음이 아파하며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정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세요. 쉬는 날도 거의 없으시고. 이소영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그렇게 혼자서. 정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드셔서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다리도 붓는다고 하세요. 이소영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민호가 자신을 구하느라 목숨을 잃었는데 그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소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지원이나 도움은 받지 못하셨나요? 정미란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 중 순직하셔서 약간의 보상금은 받았지만 제가 어릴 때 다 써버렸어요. 이소영이 더욱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정미란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소장님.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세요. 힘들어도 제가 이렇게 군인이 됐으니까요. 이소영이 정미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민호 중사님의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정미란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이소영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정미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민호 중사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중사님의 가족을 돌봐야 할 차례예요. 정미란이 감동받으며 이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중사,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정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하세요. 이소영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정미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요? 이소영이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28년 동안 못다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미란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미란이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고 다음 날 어머니를 부대로 직접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일 부대로 오시겠다고 하세요. 같이 식사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이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내일 드디어 인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오후 부대 앞 식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소영이 정미란과 함께 김정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28년간 품어온 죄책감과 감사함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오후 12시경 식당 문이 열리며 김정혜가 들어왔습니다.
53살의 김정혜는 작은 체구의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정미란을 닮은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28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정혜가 이소영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소영이 일어서서 김정혜를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8년 전에 정민호 중사님과 함께 일했던 이소영입니다. 김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때 그 소희님이세요? 이소영이 무릎을 꿇고 김정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혜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분이세요? 우리 남편이 구한. 이소영이 고개를 든 채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혜가 이소영을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지게 잘 자라셨네요. 이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민호 중사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김정혜가 이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구한 분이 이렇게 성공하셨다니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소영이 죄송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미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8년간 기다려온 만남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혜가 이소영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네요. 이소영도 김정혜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28년간의 그리움과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식당에는 숙연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정혜와 이소영이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늘 궁금했어요. 남편이 구한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소영이 죄송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김정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소영이 결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김정혜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소영이 김정혜를 자세히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김정혜가 손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허리가 많이 아프고 다리도 자주 붓고 그래요. 이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식당 일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김정혜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8년째 그 일을 하다 보니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소영이 마음이 아파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일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김정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에요. 이소영이 진지하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혜가 놀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없어요. 이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군 복지재단을 통해서 생활 지원이나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어요. 김정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도움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정미란이 어머니를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에요. 이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민호 중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김정혜가 여전히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기가.
이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직 군인의 가족이시잖아요. 당연히 받으셔야 할 지원이에요. 정미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이걸 원하실 거예요. 김정혜가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소영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 내 매점이나 급식소 관리 같은 일도 있고 사무보조 일도 있어요. 김정혜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소영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정민호 중사님의 부인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정미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김정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이소영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민호의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위병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난동을 부리던 김태권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간 조사를 받고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구금 생활로 인한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태권이 가죽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문에는 이소영 소장과 정밀한 모녀의 감동적인 재회 소식이 큰 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김태권이 신문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들이 나를 유치장에 쳐넣어 놓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김태권이 유리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소영이 김정혜를 다시 부대로 불러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소영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정혜가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이소영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군 복지재단에서 부대 내 매점 운영 업무를 제안했어요. 김정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매점 운영이요? 이소영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대 내 작은 매점에서 물건 판매하고 정리하는 일이에요. 식당 일보다 훨씬 수월할 거예요. 김정혜가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계산이나 그런 것도 해야 하는 거죠? 이소영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분이 도와드릴 거예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김정혜가 여전히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군인들과 일하는 게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소영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연륜이 있으셔서 더 좋을 거예요. 부대원들도 어머니 같은 분을 좋아할 거예요. 김정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소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월급도 지금보다 나을 거고 근무 시간도 훨씬 짧아요. 김정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28년 만에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이소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처음엔 적응 기간이 있을 거예요. 김정혜가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민호 중사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김정혜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소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정민호의 가족에게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이소영과 정미란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소영이 정미란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더욱 세심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소영이 부대 순실을 하다가 정미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이소영이 정미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중사, 업무는 어때요? 정미란이 경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은 없나요? 정밀한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단장님. 이소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편하게 말하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부사관들이 이소영의 특별한 관심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자상하게 정밀한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미묘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간부 회의실에서 몇몇 장교들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소령이 다른 장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단장님이 정밀한 중사를 너무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 같지 않냐? 다른 대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사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다른 중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사연이 있지만 부대 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곧 부사관들 사이에서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선들을 느낀 정밀화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점점 미묘한 거리감을 드러냈고 정밀화는 자신이 실력보다는 아버지 덕분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5시경 부대 인근 산간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부대 상황실에 비상벨이 울려 퍼지며 모든 장병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소영이 상황실로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부대 북동쪽 산악지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대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소영이 즉시 지시했습니다. 전 부대 비상 대기령을 발령하고 산불 진화 및 민간인 구조 작전을 준비하십시오. 각 부대별로 임무가 신속하게 배정되었습니다. 진화 작업팀, 민간인 대피 유도팀, 구조팀 등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소영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1팀은 진화 작업을 담당하고 2팀은 민간인 대피를 맡으십시오. 각 팀장들이 임무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소영이 계속해서 지시했습니다. 3팀은 고립된 지역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작전 브리핑이 끝나고 각 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는 이미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소영이 지휘소에서 전체 작전을 통제하며 각 팀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밀한도 구조팀과 함께 위험 지역으로 투입되어 고립된 민간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각 팀의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1팀 진화 작업 진행 중입니다. 2팀 민간인 100여 명 안전 대피 완료했습니다. 3팀 고립 지역 수색 중입니다. 산불과의 치열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밀한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구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산불 진화 작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민간인 대피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정밀한이 속한 구조팀도 주요 수색 작업을 끝내고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정밀한에게 말했습니다. 정중사, 마지막으로 시구역만 점검하고 철수합시다. 정밀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이 다른 팀원들과 함께 먼저 이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서 철수 준비할 테니 간단히 확인만 하고 오세요. 정밀한이 혼자 남아 시구역의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상간 오지의 작은 오두막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남겨진 민간인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성이 급하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정밀한에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밀한이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쪽 계곡에 혼자 계세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피하지 못했어요. 정밀한이 동정심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안내해 주세요. 남자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정밀한이 그 남자의 안내를 받으며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면서 정밀한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정밀한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때 숲속에서 다른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밀한이 위험을 직감하고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뒤에서 접근한 또 다른 남자가 수건으로 정밀한의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정밀한이 저항하며 소리치려 했지만 마취제의 효과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줘. 정밀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남자들이 의식을 잃은 정밀한을 들어 올리며 숨겨둔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형님, 성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불 진화 작전이 대부분 완료되고 부대원들이 속속 복귀하는 가운데 구조팀 팀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정밀한 중사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어디였나요? 팀장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시구역 마지막 점검을 위해 혼자 이동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소영이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수색팀을 파견하십시오. 바로 그때 이등병 한 명이 지휘실에 이소영 사단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1살의 김혁수였습니다. 제발 사단장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급한 일입니다. 정밀한 중사님이 위험합니다. 곧 김혁수가 이소영 앞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소영이 김혁수를 보며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밀한 중사가 위험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김혁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김태권의 아들 김혁수입니다. 이소영이 김태권의 이름을 듣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김혁수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밀한 중사를 납치한 것 같습니다. 이소영이 충격받으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김혁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가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소영이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 김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마 아버지 사무실 근처 창고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소영이 결심을 굳히며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구출하겠습니다. 부하 장교가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이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8년 전 정민호 중사가 저를 구했듯이 이번엔 제가 정밀한 중사를 구해야 합니다. 이소영이 사단장 신분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조작전에 참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소영은 김혁수의 안내에 따라 해당 장소로 향했습니다. 김혁수는 안내하는 동안 이소영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전달했습니다. 사건 당일 3일 전 김태권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들 김혁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혁수는 잠깐 휴가를 나와 아버지를 만나러 온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붙어 있었고 그 중에는 이소영 소장과 정밀안의 감동적인 재회 소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태권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김혁수에게 말했습니다. 혁수야, 아빠가 당한 걸 알고 있지? 김혁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 일은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김태권이 화를 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년들이 나를 유치장에 쳐넣었어.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김태권이 신문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저년들이 영웅 행세하고 있잖아. 김혁수가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김태권은 이미 복수 계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태권이 음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년들한테 직접 복수할 거야. 김혁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안 돼요. 김태권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혁수야, 며칠 후에 부대 근처에 큰 불이 날 거야. 너는 조심하라고. 김혁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태권이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애들을 시켜서 그년을 납치할 거야. 그러고 나서 사단장년을 따로 불러내야지. 김혁수가 아버지를 말리려 했습니다. 아빠, 제발. 김태권이 김혁수의 말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했고 곧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몸 알아서 잘 살이라고. 김혁수가 아버지의 완고함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김혁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김혁수의 이야기를 들은 이소영이 즉시 경찰특공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태권이 자신을 유인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해서 정밀한 중사를 구출해야 합니다. 구조팀과 헌병대가 신속하게 편성되어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김혁수의 안내로 이소영과 구조팀이 공단 지역의 폐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창고 주변에는 김태권의 부하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소영이 구조팀과 헌병대에게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포위하되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김혁수가 창고 구조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안쪽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아마 정밀한 중사님도 그 근처에. 갑자기 창고 안에서 정밀한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소영이 긴장하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즉시 진입하십시오. 경찰특공대원들이 창고 곳곳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권의 부하들이 저항했지만 특공대원들에게 쉽게 제압당했습니다. 이소영이 김혁수와 함께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김태권이 정밀안을 인질로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태권이 칼을 정밀안의 목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인연을 죽여버릴 거야. 정밀안이 의자에 묶인 채로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소영을 보고 안도하는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소영이 차분하게 김태권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김태권이 분노하며 대답했습니다. 닥쳐. 어디서 명령질이야. 김혁수가 앞으로 나서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김태권이 아들을 보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혁수, 너 이 배신자 새끼.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이소영이 김태권의 주의를 끌며 말했습니다. 저와 얘기합시다. 정밀한 중사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김태권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내가 둘 사이를 모를 것 같아? 그 순간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김태권의 뒤쪽으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김혁수가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빠, 정말 그만해요. 바로 그때 경찰 특공대원이 김태권의 칼 든 손을 잡았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두 사람의 격렬한 힘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칼이 위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소영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달려가 정미란을 끌어당겨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김태권이 특공대원을 밀쳐내며 칼을 휘둘렀지만 이미 인질은 구출된 후였습니다. 다른 특공대원들이 이 틈을 타서 김태권에게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김태권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놓으라고. 결국 김태권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태권이 수갑을 차며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이거 끝이 아니야. 절대 끝이 아니라고. 이소영이 정미란의 결박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정미란이 입에 테이프를 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혁수가 체포되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소영이 김혁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정미란을 구할 수 있었어요. 김혁수가 정미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 때문에. 정미란이 김혁수를 이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해준 거예요. 고마워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28년 전 동료를 구하고 순직한 정민호 중사의 딸을 그때 구해진 이소영 소장이 직접 구조한 감동적인 사연과 함께 범죄자의 아들이 양심에 따라 제보한 용기 있는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민호에서 이소영으로 그리고 정미란과 김혁수로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의 고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후 김혁수가 구치소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면회실 안에서 유리창 너머로 김태권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김태권은 수감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김태권이 김혁수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내가 나를 팔아넘겼구나. 김혁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김태권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너한테 미리 알려준 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한 거였는데. 김혁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막고 싶었어요. 김태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큰 죄? 내가 복수하는 게 죄야? 김혁수가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납치하고 해치려는 건 복수가 아니라 범죄예요. 김태권이 여전히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알기나 해? 김혁수가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정미란 중사님을 성추행하려 했고 사단장님을 폭행하려 했어요. 김태권이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그냥. 김혁수가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잘못을 인정하셔야 해요. 김태권이 아들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혁수가 하나뿐인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더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김태권이 복잡한 감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혁수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면회 올게요.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김태권이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혁수가 면회실을 나가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진정한 뉘우침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김태권이 혼자 남겨진 면회실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그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면회실 밖으로 나온 김혁수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김혁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정민호 중사님, 저도 아버지를 올바른 길로 이끌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호의 희생 정신이 이제는 김혁수라는 젊은이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서는 김혁수의 뒷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